제 이름은 강혜진이에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운명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날은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학교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잔디에 맺힌 이슬과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웃인 김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아주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혜진아,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 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요. 그분들이 일하시던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두 분 모두 우리 곁을 떠난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제 동생 수민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겨우 7살이었는데 동그란 얼굴에 눈물이 잔뜩 묻어있고 작은 몸이 흐느낌에 따라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수민이한테 남은 전부라는 걸요. 저는 수민이 옆에 무릎을 꿇고 꽉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수민아, 라고 속삭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있잖아. 내가 너 지켜줄게. 그날 이후로 평양 외곽에 있는 우리 작은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강해져야 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남은 채소와 쌀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음식이 부족할 땐 제 몫을 아끼고 수민이에게 더 먹이곤 했어요. 수민이는 자라야 하니까 내가 덜 먹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했죠. 수민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동네 농장으로 일하러 갔어요. 농장 주인인 박 아저씨가 우리 사정을 알고 일을 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도움이 됐어요. 농사일은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글 쓰던 부드러운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어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밭에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여름엔 태양이 가차없이 내리쬐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쌀 한 줌, 제가 번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다 수민이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수민이가 잠든 후에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조용히 하늘에 속삭였어요. 수민이를 꼭 잘 돌볼게요. 하지만 수민이를 돌본다는 건 단지 먹을 것과 잠자리를 챙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삶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수민이의 마음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매일 밤 수민이를 침대에 눕히면 수민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세상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읽었던 멀고 먼 세상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구름을 뚫을 만큼 높은 빌딩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거리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그런 얘기들로 수민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늘 따라다녔어요. 수민이 배고파서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수민이를 꼭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배고픔을 잠시라도 잊게 하려고요. 제일 힘든 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를 믿고 바라보는 수민이의 눈빛이었어요. 수민이는 마치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저도 똑같이 두렵고 불안했어요. 언니, 언제쯤 나아질까? 수민이가 가끔 물었어요. 작은 손을 제 손에 꼭 쥔 채 학교로 가는 길에 말이에요. 곧, 수민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몰랐어요. 이곳 북한에서는 정말 나아질 수 있을지 말이에요. 국경 너머에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도 위험했어요. 그걸로도 사람들은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미래가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비밀 공장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더 높은 임금과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서 믿기 힘들었지만
저는 절박했어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수민이가 잠든 후 저는 결심했어요. 공장으로 가겠다고요. 위험했지만 그대로 있는 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수민이의 꿈이 우리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작은 가방을 챙기고 이웃 이 아주머니께 쪽지를 남겼어요. 아주머니는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없는 동안 수민이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잠든 수민이 옆에 서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민이 얼굴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고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금방 돌아올게. 우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어요. 작은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후 저는 밤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민이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갈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건물은 엄청난 회색 구조물로 태양빛마저 삼켜버릴 듯한 느낌이었죠. 정문을 지나 걸어 들어가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입구에서 무뚝뚝한 얼굴의 경비가 저를 막아섰어요. 이름? 그는 거칠게 물었어요. 강혜진이요.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그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와. 그를 따라가면서 제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공장 안 공기는 답답하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자 했었어요. 이 일자리가 필요했거든요. 수민이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생각났어요. 경비는 저를 테이블이 줄지어 있는 큰 방으로 데려갔어요. 대부분이 여자들인 다른 작업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공장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내 자리다. 경비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시선을 주지 않은 채로 제게 재료 더미를 밀어넘겼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보고 혼란스러웠어요. 풍선, 끈, 그리고 그게 쓰레기통인가요? 저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은 여자에게 속삭였어요. 우린 뭘 만드는 건가요? 그녀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더니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뭘 만드는 게 아니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우린 풍선의 쓰레기랑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어. 그걸 남쪽으로 보내.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 온 건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전쟁 도구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방 안을 둘러보니 이곳이 평범한 공장이 아니라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여긴 비밀과 수치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감독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신입, 일 안 하고 뭐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풍선을 집었어요. 풍선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구역질을 참느라 애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겨움을 삼키고 풍선에 그 끔찍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날들이 그 어두운 공장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이 모든 게 나쁜 꿈이었기를 바라며 일어났지만 다시 그 테이블에 앉아 같은 비참한 일을 반복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급여는 턱없이 적어서 수민이에게 보낼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금액조차 우리 세계에서는 굶주림과 생존의 경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돈이었어요. 밤이 되면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쓰는 비좁은 기숙사에서 누워 수민이를 떠올리곤 했어요. 그녀의 얼굴, 그녀의 미소를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저는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지만 이게 그 약속으로 가는 한 단계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일은 점점 저를 갉아먹었어요. 풍선을 묶느라 손은 다 헐고 테이블에 계속 숙이고 있는 몸은 뻐근했고 끊임없이 퍼지는 그 냄새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 모든 신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웠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우리가 국경 너머로 보낸 모든 풍선은 제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새로운 여자가 왔어요. 그녀는 저보다도 어려 보였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 감독이 보지 않을 때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나는 혜진이야. 너 이름이 뭐야? 민서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위로하려 했어요. 괜찮을 거야. 저는 거짓말했어요. 여기서 서로를 돌보자.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은 절대 괜찮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경비들은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떠나거나 뭔가를 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운 공장에서 매일 일을 했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을 담은 풍선을 만들고 그 풍선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수민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기에 왜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던 희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점점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곳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여길 나가야만 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악몽 속에 갇힌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무엇보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수민이를 위해서요. 제가 더 나은 삶을 약속한 그녀를 위해서요. 그런데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게 만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어요. 공장에서 또 하루 종일 일했더니 팔이 너무 아팠어요. 일이 정말 끔찍했어요. 나만으로 보낼 풍선에 이상한 것들을 채우는 일이라니요. 하지만 수민이를 위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공장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람이 온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람이 오는 건 보통 문제를 의미했거든요. 공장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TV에서만 보던 여자가 들어왔어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었어요. 생각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 방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어요. 모두들 꼼짝 않고 서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어요. 김여정의 눈이 방을 훑더니 끔찍하게도 저를 가리켰어요. 거기 너 이리 와봐. 제 다리가 마치 젤리처럼 풀려버렸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게 끝인 걸까?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김여정이 미소를 지은 거예요.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차갑거나 잔인한 미소도 아니었어요. 이름이 뭐지? 그녀가 물었어요. 강혜진입니다. 겨우 그 말을 짜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혜진, 널 지켜보고 있었어. 열심히 일하는구나. 좋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특별한 임무를 하나 줄게. 이 쪽지를 다음 풍선에 넣어. 읽지 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 할 수 있겠지? 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했다가는 떨려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가 제 손에 쪽지를 쥐어줬을 때 그 쪽지는 마치 제 손을 태우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김여정은 왔던 것처럼 빠르게 떠났어요. 방 안에는 긴장된 숨소리가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고 그 눈에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쪽지를 꽉 쥐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길래 김여정이 직접 가져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나였을까? 저는 다시 제 작업대로 돌아갔어요. 그 쪽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음 풍선을 준비하면서 주위를 살펴봤어요. 아무도 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기회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쪽지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공장의 열린 문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가 작업 중이던 풍선이 그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묵지 않은 풍선이 공장 안을 둥둥 떠다니더니 기계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큰 소리와 함께 풍선이 터졌어요. 풍선 속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쪽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쪽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공장 감독관 중 한 명이 먼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그가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모두 멈춰. 그가 외쳤어요. 아무도 나가지 마. 공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저는 이리저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주혜, 후계자, 김여정, 권력에서 밀려나, 탈북하려고 해.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쪽지는 김여정이 탈북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어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인 그녀가 남한이나 미국으로 도망치고 싶어 한다니. 그 후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보안 요원들이 공장을 뒤덮었어요. 문을 모두 잠그고 한 명씩 불러서 신문을 시작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가능한 한자가지려고 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이 그 쪽지를 저에게 준 걸 알게 된다면 저는 분명 사형당할 거예요. 그리고 수민이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수민이를 돌봐줄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신문은 계속됐어요. 동료들은 한 명씩 작은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공장에서 유일한 친구인 지연이와 함께 웅크리고 있었어요.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속삭였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가 말했어요. 결국 들통날 거야.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도망쳐야 해. 수민이를 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 남는 건 죽음이나 다름없었어요. 도망쳐야 했어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요. 한밤중 공장이 가장 조용할 때를 기다렸어요. 경비병들도 지쳐 있었는지 긴 시간 경계를 서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졌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침대에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어두운 복도를 따라 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걸었어요.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잠들어 있는 경비병들 앞을 지나가며 숨을 죽였어요. 그들이 깨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었죠. 마침내 공장 뒤쪽 출입문에 도착했어요. 물론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낮에 몰래 훔쳐둔 열쇠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 넣었어요. 자물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를 듣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온몸이 긴장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잠깐이나마 희망이 느껴졌어요. 자유가 바로 몇 걸음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거기서 멈춰.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들킨 거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렸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총소리가 들렸고 총알이 귀 옆을 스쳐갔어요. 저는 갈지자로 달리며 어두운 거리를 질주했어요.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멈추면 끝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수민이를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떠올렸어요. 그 생각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줬어요.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쫓아오는 소리도 멀어지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저는 마을 외곽까지 달려왔고 큰 바위 뒤에 쓰러져 헐떡이며 숨을 골랐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면서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장에서 탈출했지만 이제 마을로 돌아가 수민이를 데리고 북한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반드시 해내야 했죠. 우리 둘을 위해서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어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공장의 악몽에서 멀어지는 길이었고 수민이에게 가까워지는 길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걸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다리와 허벅지가 아파왔어요. 수민이를 제 등에 업고 계속 걸어야 했거든요. 며칠째 길을 걸었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다녔어요. 제 여동생은 참 용감했지만 제 등에 느껴지는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수민이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다 왔어. 라고 속삭였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숲은 무성하고 어두웠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곤 했어요. 동물인가? 아니면 더 나쁜 건 경비병인가?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잎사귀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강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걸으면서 마을 생각이 났어요. 공장 생각도요. 우리가 두고 온 모든 것들이요. 정말 먼 옛날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이 끝도 없는 숲과 그 너머에 있을 희망이 우리 세계의 전부였어요. 배고프지 않아? 라고 수민이에게 물어봤어요. 수민이는 제 어깨에 기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멈추고 작은 가방을 뒤져서 말린 과일 마지막 조각을 꺼냈어요. 이거 먹어. 라고 말하며 과일을 건넸어요. 천천히 먹어야 해. 이걸 오래 버텨야 하니까. 우린 말없이 과일을 나눠 먹었어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요. 다음번에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지만 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계속 나아가야 했거든요. 밤이 되자 숲은 더 추워졌어요. 저는 수민이를 더 꽉 안아 최대한의 따뜻함을 나누려고 했어요. 이야기해줘. 수민이가 속삭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요. 음식이 풍부하고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마법 같은 땅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저도 수민이만큼 그 이야기를 믿고 싶었어요.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았을 때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요. 강이야.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수민아, 우리가 강에 도착했어. 마지막 나무숲을 지나자 드디어 보였어요. 두만강이 달빛 아래 넓고 어둡게 펼쳐져 있었어요. 강은 정말 크고 무섭게 보였어요. 하지만 강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저는 수민이를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잘 들어. 제가 수민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해. 춥고 무서울 거야. 하지만 내가 용감해야 해. 할 수 있겠니? 수민이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저를 믿는 눈빛도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이는 저를 믿고 있었고 저는 수민이를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강가로 다가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자마자 마치 뺨을 세게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끝을 물에 담그자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어요. 이건 얼음 같았어요. 우리가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겉옷을 벗어 수민이를 등에 단단히 묶었어요. 꽉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 속으로 한 발 내디뎠어요. 차가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피부에 칼날이 스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한 발 한 발이 고통이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닿았어요. 수민이는 뒤에서 작은 소리로 훌쩍였지만 제 등에 꼭 매달렸어요. 강 중간쯤 도착했을 때 물살이 더 세졌어요. 물살이 제 다리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 물살에 맞서 싸웠어요. 근육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제 발이 미끄러졌어요. 우리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폐로 들이닥쳤어요. 순간적으로 어느 쪽이 위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공포가 몰려왔어요. 수민이는 어디 있지?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했어요. 마침내 머리가 물 위로 올라왔고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제 등에 여전히 묶여있는 수민이가 느껴졌어요. 수민이는 기침을 하고 울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괜찮아. 저는 물을 뱉으며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강의 마지막 구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몸은 이미 추위로 감각을 잃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다른 쪽 강둑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발이 땅에 닿았어요. 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고 마침내 우리를 강 밖으로 끌어냈어요. 우리는 강둑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헐떡였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그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수민이는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지만 이내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가 해냈어. 저는 속삭였어요. 우린 이제 중국이야. 이건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강둑에 앉아 새로운 나라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바로 희망이었어요.
처음엔 중국에 도착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가 저와 수민이의 새로운 그리고 무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우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남한에 가야만 안전해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중국은 너무 컸고 중국어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브로커라는 사람들에 대해 들었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비밀 여행사 같은 존재였죠. 낯선 사람을 믿는 건 위험했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준 친절한 중국인 여자가 자기가 아는 브로커를 소개해줬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사람은 약간의 한국어를 할 줄 알았고 우리를 남한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친 수민이의 얼굴을 보면서 무조건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공포 영화 같았어요. 우리는 계속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숨어야 했어요.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지내기도 했고 덜컹거리는 트럭 뒷자리에 몸을 실어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기도 했어요. 항상 배고팠고 늘 두려움에 떨었죠. 브로커는 우리에게 남한에 가려면 다른 나라들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라오스라는 나라였어요. 전 그 나라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울창한 정글을 헤치고 가파른 산을 넘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고 수민이는 낯선 음식 때문에 병이 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국경을 넘는 순간들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브로커가 우리에게 가짜 서류를 줬지만 누군가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챌 것만 같았어요. 경비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침내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어요. 브로커는 여기가 남한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했어요. 남한 대사관만 가면 안전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대사관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태국 경찰을 피해 다녀야 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잡으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무더운 태양 아래 몇 시간씩 걸었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숨어야 했어요. 드디어 남한 대사관을 봤을 때 거의 울 뻔했어요. 그곳은 울타리가 둘러진 크고 멋진 집 같았어요. 꼭대기에 남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국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몰래 찍은 사진으로만 봤었거든요. 우리는 대사관 문으로 달려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경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를 들여보내줬어요. 대사관 안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음식을 주고 깨끗한 옷도 줬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동안 몇 주를 대사관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매일매일 혹시라도 다시 돌려보내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수민이는 계속 언제 떠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마침내 남한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거였어요. 너무 긴장돼서 수민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통 밝은 불빛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떠나온 조용하고 어두운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난 몇 달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났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살 집도 찾아주고 먹을 돈도 줬어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거리들, 사람들이 입는 옷까지 다 새로웠죠. 전기 같은 당연한 것들도 놀라웠어요.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다니, 그리고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도요. 수민이는 형형색색의 간판과 불빛을 계속 쳐다봤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컴퓨터 쓰는 법도 배워야 했고, 지하철 타는 법도 익혀야 했고, 새로운 방식의 한국어도 배워야 했어요. 가끔은 길을 잃은 기분에 무서웠어요. 그래도 수민이가 다른 아이들과 뛰놀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매일 밤 저는 수민이를 더 꽉 안아줬어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이요. 더는 숨어 지낼 필요도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새로운 나라에서 함께 헤쳐나갈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쁜 도시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참 멀리 왔고 수많은 위험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모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제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라디오 주파수를 맞췄어요. 남한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잡으려고요. 방 안은 어둡고 유일한 불빛은 촛불 하나였어요. 숨을 죽였죠.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키면 큰일 날 테니까요. 저는 수연이에요. 북한 해산에서 정부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즉 외국 방송을 듣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걸리면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국경 너머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요. 마침내 주파수를 맞췄어요. 빠르게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급히 소리를 줄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오늘은 북한의 김씨 일가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말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는 늘 김씨 일가가 우리와 똑같이 검소하게 산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진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최근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고급 브랜드의 하얀 패딩을 입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코트를 내려다봤어요. 낡고 여기저기 기운 데가 많았죠. 몇 년째 입고 있는 건데 새 걸 살 돈은 전혀 없어요. 김주애가 입은 패딩의 가격은 약 1900달러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을 해봤어요. 그 돈이면 평균적인 북한 노동자가 10년은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김씨 일가의 거대한 저택들, 호화로운 자동차들, 그리고 그들이 여는 성대한 파티에 대해 들었어요. 이웃 주민들과 저는 매일 먹을 식량을 구하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저는 제 친구 미차를 떠올렸어요. 미차의 남동생은 지난 겨울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저런 파티에 쓰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신호가 약해지면서 방송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방금 들은 사실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배워온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낙원이고 우리 지도자들이 이타적이며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들은 호화롭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해상 곳곳에 붙어있는 선전 포스터들이 생각났어요. 포스터에는 웃고 있는 노동자들과 풍성한 수확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웃음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었던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막 작은 부분이 거쳐서 전혀 다른 무언가를 엿본 기분이었어요. 이제 잊어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문들이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더 있을까? 내가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인 걸까? 잠들기 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 반복됐어요. 더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물만 가득한 쌀죽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정부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길을 걷는 동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주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너져가는 건물들과 울퉁불퉁한 도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모두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동료들이 다른 지역에서 식량 부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속닥이는 걸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려 했었어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시내 중심에 있는 전시용 상점으로 갔어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된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진열된 식품들 중 많은 게 그냥 빈 상자나 플라스틱 모형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새로운 인식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믿어왔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컸어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신이 나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단 한 번의 라디오 방송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으로 눈을 뜬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해산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 식료품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외국 손님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그곳 말이에요. 전에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진열장에 있는 과일과 채소가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가짜였던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용이었던 거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선반도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가게들도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보이는 걸까?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유심히 듣게 됐거든요. 어느 아침, 쉬는 시간에 동료 2명이 속삭이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함흥에서 정전이 일어난 소식 들었어?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사촌이 그쪽에 사는데 몇 주 동안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더라. 게다가 음식도 점점 구하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지만 속으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을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결국 제일 친한 친구 미자에게 얘기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우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만약 미처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같이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깊은 숨을 쉬고 물었어요. 미자, 혹시 우리가 듣던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미차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눈이 커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수연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위험해. 저는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가게의 가짜 진열품과 정전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미차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고개만 계속 저었어요. 제발, 그녀는 말했어요. 이런 생각은 다 잊어버려. 너를 위해서라도. 그 이후로 우리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미차는 자꾸 핑계를 대며 저랑 안 만나려고 했어요.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떤 정부 관료들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가 겨우 자전거 하나 살 형편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이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맞지 않는 것도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외국 손님들이 오는 투어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신났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투어가 진행될수록 이게 다 연출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시의 가장 좋은 곳만 보여주고 가난한 지역이나 낡은 건물들은 전부 가려놓았더라고요. 점점 연극 속 배우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연극의 관객은 누구였을까요? 외국인 손님들. 아니면 우리? 보는 게 많아질수록 질문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의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면 누워서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낮에는 멍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내 나라, 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해서 그 가족 전체가 노동교화소에 끌려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혼자 속으로만 간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들이 맴돌았어요. 마치 커다란 비밀을 안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비밀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한 건 내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평생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할까? 왜 지도자들의 동상이랑 초상화가 이렇게 많을까? 마치 오랫동안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다시 잠들어서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제 안에 심겨졌어요.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 세상은 변했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부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평소보다 한산한 해상거리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고개를 숙이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낡은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며 다시 한번 따뜻한 코트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제 현실을 아쉬워했어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가르는 강에 가까워질 무렵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작은 무리가 강둑에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곤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그들을 봤어요. 두 사람이 진흙투성이 강둑 위에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고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중국으로 건너가려다 실패한 젊은 커플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그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다리가 돌처럼 무거워졌지만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의 눈은 차가운 하늘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죠. 이 장면이 제 꿈속에 오랫동안 나타날 거란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순간은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이었어요. 바로 선이었어요. 조용한 동네 소녀였죠. 어제만 해도 우리는 시장에서 마주쳤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쌀 한 자루를 들고 있었고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여기 이 차가운 진흙탕 위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남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선희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를 이렇게 위험한 선택으로 몰고 간 게 뭐였을까요? 그녀도 저처럼 외국 방송을 들었고 우리 국경 너머의 세상을 알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녀도 저처럼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까요? 차량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경찰들이 와서 시신을 처리하고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붙잡히고 싶지 않아 얼른 자리를 떴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선희의 운명은 제 운명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 자유를 찾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희처럼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만 감으면 선희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가족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지 못하겠죠. 아마도 그녀가 나라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소식만 들을 테고 장례식도 마지막 작별 인사도 없을 거예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떠나는 건 위험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건 제 영혼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 금지된 방송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들었고 이제는 국경 너머의 상상도 못할 기회와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가는 건 너무 큰 죄책감을 안겼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제 행동 때문에 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결심을 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경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결심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위험하든 저는 반드시 탈출할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선희처럼 강둑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자유롭게 제 꿈을 쫓고 두려움 없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몰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외국 방송을 더 주의 깊게 들으며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뇌물이나 교통비로 필요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도시도, 일도, 제 삶 전체가 이제는 임시적인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날을 기다리며 연극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몇 주가 흘렀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제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됐어요.
저는 조용한 강둑을 앓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새기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선희의 얼굴은 제 곁에 남아 있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운명이 제게 리스크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용기도 줬어요. 선희가 이루지 못한 삶을 제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희생이 제가 이 길을 걷는 이유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탈출 계획이 마무리되자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어요. 그 강을 건넌 후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이요. 몇 주 동안 이 순간만을 계획했어요. 어두운 밤 강가로 천천히 기어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가 신뢰하던 한 노인이 경비병들이 덜 감시하는 지점을 알려줬거든요. 밤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눈앞에 몇 발자국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그게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였나? 아니면 그냥 내 상상인가 싶었죠.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천천히 움직였어요. 강가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췄어요. 물은 까맣고 무섭게 보였어요. 분명 얼음처럼 차가울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자유를 얻을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발을 디뎠어요. 1000개의 얼음 바늘이 제 피부를 찌르는 듯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천천히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이가 딱딱거릴 만큼 추웠어요. 옷이 너무 무거워서 자꾸만 저를 끌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걸어나갔어요.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강이 중간쯤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북한 쪽에서 화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멈춰. 당장 돌아와.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돌아가야 하나? 아니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계속 가야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총성이 들렸어요. 조용한 밤에 너무도 크게 울렸어요. 총알이 물에 맞아서 물방울이 튀었어요. 이어 더 많은 총성이 들렸어요. 총알이 제 머리 위로 윙윙거리며 날아갔어요. 일부는 물속으로 떨어졌고요. 너무도 무서웠어요. 있는 힘껏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두려움이 제게 상상도 못할 힘을 주었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총성과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갑자기 왼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총에 맞은 거였어요. 통증이 너무도 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피가 강물과 함께 섞여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고 너무나 추워서 기진맥진했어요. 하지만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발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반쯤 헤엄치고 반쯤 걸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이 점점 얕아졌고 거의 다 왔어요. 강둑에 닿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팔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순간 북한 경비병들이 저를 잡았나 하고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손길이었어요. 부드럽고 도와주는 손길이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얼굴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친절한 얼굴들이었어요. 괜찮아요. 한 남자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해낸 거였어요. 중국에 도착했고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담요를 둘러주며 부상당한 팔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저를 강에서 멀리 데리고 가던 중에도 저 멀리서 총성이 계속해서 들렸어요. 북한 경비병들이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총알은 저에게 닿지 않았어요. 몸은 떨리고 팔은 아프고 너무 지쳤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어두운 강을 돌아보며 제 옛 삶에 조용히 작별을 고했어요.
남겨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죠. 슬펐지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인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저 혼자 다짐을 했어요. 언젠가 안전한 날이 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요. 지금은 제 생존에 집중해야 했지만요. 점점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팔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억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유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탈출하고 나서 처음 몇 주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겪은 일도, 내가 있는 이 낯선 세상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총알이 스친 팔은 여전히 아팠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저를 돌봐줬고 저는 몰래 중국을 통과했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자신의 안전을 걸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안전해졌다는 생각이에요. 대사관 직원들은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깨끗한 옷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고 부드러운 침대까지 마련해줬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그저 멍하니 흘러갔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며 보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공항만 해도 제가 본 어떤 건물보다 컸거든요. 온통 밝은 불빛과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다들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두드리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기분이었어요. 정착센터에 도착해서는 작은 방을 받았어요. 작긴 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모든 게 신기했죠. 진짜 침대에 부드러운 매트리스, 따뜻한 이불까지 덮여 있었어요. 옷장에는 깨끗한 옷들이 가득했고 언제든 쓸 수 있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화장실도 있었어요. 첫 샤워는 정말 대단했어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행 중 쌓였던 먼지가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걸 지켜보며 놀라웠어요. 향기로운 비누와 샴푸를 사용하고 나니 제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센터에서 먹는 음식도 놀라웠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었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매 끼니마다 고기도 있었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디저트까지 나왔어요.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면서 아이처럼 들떴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유였죠. 어디든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무엇이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책이나 신문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 인터넷에도 접속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내 생각이나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세상에 정말 상상도 못한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요리, 과학, 로맨스 등등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필터링되지 않은 세계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인터넷은 더 대단했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죠. 역사, 과학 그리고 최근 뉴스까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때로는 그 정보의 양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죠. 마치 세계의 뒤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기분이었어요. 센터 직원들은 저희를 아주 이해해줬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여는 법 등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또 매일 수업도 들었어요. 한국 사회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직업 훈련도 받았죠. 힘들긴 했지만 저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기억들이 몰려왔거든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깨어나곤 했어요. 가끔은 집에 돌아간 꿈을 꾸기도 했죠. 꿈에서 깨어나면 혼란스러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어요. 저는 자유를 찾았지만 제 가족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차도 떠올랐어요.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의 생활에도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사람들은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느리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또 모든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선택의 자유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줬던 제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적응해 나갔어요. 센터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도 사귀었죠.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두려움과 희망을 나눴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다가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할머니 한 분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고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학교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웠구나. 이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한다고 느낀 적도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자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여기에 온 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절대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남한에서의 첫 몇 달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좀 벅차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학 수업에 몰두했어요. 서울 사투리는 제가 북한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라서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직업 훈련도 시작했어요. 센터에서 컴퓨터 기술 수업을 제공했는데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타자도 치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심지어 스프레드시트까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려웠지만 정말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매료시켰던 건 자유선거라는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죠. 김정은. 그런데 여기선 여러 정치 정당과 후보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정치 토론을 보면서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두렵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선거 날이 왔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투표소는 동네 학교에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죠. 투표 부스에 서 있을 때 그 작은 종이가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바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목소리를 상징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신중하게 표를 표시한 후 투표함에 넣었어요. 나올 때 자원봉사자가 투표했어요. 라는 스티커를 줬는데 그 스티커를 하루 종일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녔어요. 다음 큰 도전은 일자리를 찾는 거였어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거절만 계속되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북한 인권을 다루는 비영리 단체에서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사무실 건물 밖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죠. 안으로 들어가니 새로운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들은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상사가 북한 탈북자에 대해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생각에 겁이 났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무대에 서서 관중들을 바라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제가 해산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아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때 저는 제 목소리의 힘을 깨달았어요.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릴 수 있었고 어쩌면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여전히 강을 건너던 그날의 총소리와 차가운 물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고 그들이 무사한지, 먹을 게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됐어요. 그들을 두고 온 죄책감은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창밖으로 바쁜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자체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컴퓨터를 켜고 전 세계 뉴스를 읽고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도 천천히 사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장 동료 미진과는 더욱 친해졌어요.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늘 참을성 있게 대해줬어요. 우리는 자주 퇴근 후에 저녁을 먹으며 비빔밥이나 삼겹살을 나눠 먹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느 저녁, 미진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자고 초대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좀 긴장했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꼈어요. 몇 달이 몇 년으로 흘러가면서 서울을 진정한 집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여전히 북한이 그리웠어요. 산들과 해산의 익숙한 거리, 가족들의 얼굴도요.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땅에서 낯설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가족에게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탈출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봤어요.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자유롭고 교육을 받았고 제가 사랑하는 일과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해산에서 라디오를 붙잡고 우리나라의 진실을 처음 들었던 소녀가 생각났어요. 진흙탕 강둑에서 꿈을 잃은 선희도요. 그리고 여전히 억압과 배고픔 속에서 갇혀있는 북한 사람들도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남한에서 얻은 제 자유와 목소리, 삶을 그들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요. 쉽지 않겠지만 가치 있는 일은 원래 쉬운 법이 없잖아요. 서울의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찬란한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갔을 때 저는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다가올 모든 일을 준비했고 이 두 번째 기회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결심을 했어요.